랜섬웨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서 접근을 차단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지들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집주인이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 안 주면 내가 아끼는 살림살이를 다 작살낸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요새는 확실히 이 랜섬웨어라는 단어의 노출이 늘어났습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우리 눈에 띄는 빈도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이버 공간 안에선 날카로운 창과 단단한 방패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투자자인 우리들은 어디서 어떤 기회를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워킹메이트 여러분, 머니워커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그라나다 골목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에 질비한 식당과 카페가 눈을 즐겁게 합니다. 윗 코로나가 선언되면 비행기 타고 스페인 가서 지금 이 길을 실제로 걸어보고 싶네요. 제가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에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됐던 범죄는 소매치기, 유괴, 인신매매, 좀도둑 뭐 그런 거였어요. 그 시절엔 유행처럼 번졌지만 지금은 사실상 사라진 범죄의 형태죠. 그 시절 우리 아버지들은 회사의 총무부서에서 정산해주는 월급을 노란 봉투에 현금으로 받아 버스를 타고 퇴근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인터넷 뱅킹도 없었고 신용카드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핸드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1980년대는 진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소매치기들은 나름 잘 짜여진 임무 분담을 해서 버스에 올랐죠. 누구는 타겟을 정해서 주의를 끌고 누구는 가방을 찢어 월급 봉투를 꺼냈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테러를 확보했겠죠. 소매치기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을 성공시킬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전에 연습도 많이 해서 실전에 투입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은 소매치기가 없어졌을까요? 이제 아무도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신용카드를 쓰고 삼성페이를 쓰잖아요. 돈은 그냥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현금이 없는 세상이 펼쳐지면서 소매치기라는 업도 사양길로 접어들다가 사라지게 된 거죠. 유괴라는 범죄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가 꼬꼬마 시절에 놀이터로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면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 엄마 친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모르는 사람이 뭐 주는 거 받아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정신을 잃고 차에 태워 데려간다. 혹시라도 아들이 유괴될까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잣집 도련님도 아닌 나를 유괴하진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지어 다 큰 어른을 유괴해서 인신매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짐을 들어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고맙다고 밥가스를 주는데 그거 먹었다간 정신을 잃고 봉고차에 실려가는 거죠. 나름 범죄의 완성을 위해 탄탄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겁니다. 사회적 약자로 위장한 힘없는 할머니가 도움을 청하고 동방예의지국에서 자란 젊은이가 도와주는 매끄러운 시나리오죠. 그리고 어른이 고마움을 표시하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아내야 하는 뼛속까지 박혀있던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재현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형태의 범죄를 성공해내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졌죠. 당장 성공을 해도 꼬리를 밟히지 않고 돈까지 뜯어내기엔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된 겁니다. 여기저기 CCTV가 깔려있고 주차된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세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일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거죠. 당장 성공을 했더라도 범인이 특정되면 핸드폰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로 이동 동선을 다 파악할 수도 있고 카드를 쓰면 언제 어디서 썼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죠. 이런 세상이 되니 유괴라는 범죄도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과연 인류가 생존하는 한 범죄라는 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돈이 되는 곳엔 그걸 어떻게든 빼먹으려는 창이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이걸 대응하기 위해 방패를 만들어내는 건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 프레임 자체는 영원히 반복되면서 인류의 생존과 함께 가는 겁니다. 단지 세상이 바뀌면서 그 싸움이 펼쳐지는 장소가 현실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고 형태는 소매치기나 유괴가 아닌 랜섬웨어나 피싱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로 이름을 달리하게 된 거죠. 사이버상에서 해킹할 수 있는 매끄러운 시나리오와 뾰족한 기술만 완성되면 꼬리가 밟히지 않고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최근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킹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송유관 가동이 6일간 중단됐습니다.
얘네는 텍사스에서 뉴욕을 가로질러 매일 1억 갤런 이상의 휘발유, 디젤 등을 운송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압력 센서와 온도 조절 장치, 밸브, 펌프 등을 이용해 속류관 속 연료의 흐름과 관련한 정보를 중앙 시스템으로 전달받아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운송에 필요한 모든 장치가 사람에 의한 물리적 제어가 아닌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제어되기 때문에 회사 네트워크를 겨냥한 공격을 받으면 운영 시스템 자체가 중단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러시아에 거점을 둔 다크사이드라는 해커 조직에게 440만 달러, 하나로 49억 원의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뜯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인 브라질 JBS의 미국 지사도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얘네가 하루 문 닫으면 미국 1일 소고기 생산량의 20%인 소 2만 마리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죠. JBS도 결국은 러시아 기반의 해킹 조직 레빌에게 1100만 달러, 하나로 122억을 비트코인으로 뜯겼죠. 마비된 공장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커들에게 몸값을 준 겁니다. 대표인 노게이라는 JBS에 의존하는 식당과 식료품점, 그리고 농부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값을 지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장 122억을 안 주면 더 큰 피해가 생기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아이들 유괴해서 몸값을 뜯어냈던 범죄의 형태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안 주면 아이 죽인다고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소중한 무언가를 인질로 잡고 몸값을 흥정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제대로 빡이 받았는지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기 위해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기관 산업의 CEO들을 백악관에 집합시켜 놓고 사이버 보안에 힘써달라고 정신교육을 단단히 시켜놨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5년간 200달러를, 구글은 100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화답했죠. 당시 회의에 참석한 애플, 아마존, IBM, JP모건 역시 사이버 보안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이버 보안 시장이 점점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G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세상이 확장되고 있고 그 안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과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이런 디지털 전환 추세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해 주지만 해커들에겐 큰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 추세와 맞물려 사이버 보안 시장은 동반 성장하게 될 겁니다. 전 이런 생각들을 갖고 3년 전부터 사이버 보안 시장을 주목해 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진짜 사이버 보안 시장이 제 생각처럼 성장하는 시장이 맞는지 검증하는 거였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믿을 건 돈의 움직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평생을 사이버 보안만 연구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 시장이 좋아진다고 떠들어대도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라인 겁니다. 돈이 확실히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만 진짜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돈이 사이버 보안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장 쉽게는 사이버 보안 관련주를 묶어놓은 ETF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현재 자산 총액이 가장 많은 사이버 보안 ETF는 나스닥에 상장된 CIBR이란 티커를 가진 종목이에요. 사이버 보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안 서비스 섹터의 40개 기업이 골고루 편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68%, 1년간 48%, 6개월간 19% 오르면서 꾸준히 돈이 흘러 들어가는 모양새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관련 보안 기업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3인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는 매년 엄청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상은 지금도 클라우드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파일을 키우는 단계가 한참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승부처는 어디가 될까요? 고객들은 어떤 요소를 비교해보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들은 자기가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스템과 데이터 자산을 누가 더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운영해줄까에 포커스를 맞춰 클라우드 회사를 선택할 겁니다.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사이버 보안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세상이 완성될수록 관련 보안 기업들에겐 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해커들의 범죄 행위는 이제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 대 국가의 사이버 전쟁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고 더 커질 겁니다. 우선 당장은 해커들이 침입하는 가장 첫 단계인 스마트폰과 이메일, 클라우드 보안은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기업은 분명 큰 돈을 벌 겁니다. 클라우드 전용 엔드포인트 보호 시장의 대장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의 리더인 포티넷 같은 회사들의 움직임을 같이 잘 살펴봤으면 합니다. 바쁜 삶의 일상에 매몰돼서 이런 기회가 바로 곁에 와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산책이 의미 있었다면 다음에도 함께 하시죠. 그럼 이만.